숨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무게였다. 내 어깨를 짓누르고 희미한 곰팡이 냄새와 섞여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김민혁이라는 남자의 무게. 천장에 누런 얼룩을 세는 것으로 나는 현실을 도피했다. 하나, 둘, 17개. 어제보다 하나가 늘었나? 아니면 어제 하나를 덜 셌던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쾌락이 아닌 소유의 확인. 서연아, 지금 무슨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끈적거리는 기름 같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 나는 벽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메아리를 듣고 싶을 뿐이다. 삐걱이는 침대 스프링 소리와 그의 거친 숨소리가 멎었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몸을 일으키자 창백한 새벽빛이 그의 맨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이불을 목끝까지 끌어당겼다. 내 몸이 아닌 더럽혀진 물건을 감추듯이 이걸로 월세는 낼 수 있겠지. 그가 협탁 위에 구겨진 지폐 몇 장을 던지며 말했다. 경멸과 자비가 기괴하게 뒤섞인 말투. 나는 그 돈을 보지 않았다. 그 돈을 보면 내가 정말로 무엇이 되었는지 인정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는 옷을 챙겨 입고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흘끗 보았다. 그 눈빛에는 욕망의 잔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권태로움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침대에서 기어나왔다. 감각이 없는 다리를 이끌고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는 눈밑이 거무죽죽하고 입술이 시퍼렇게 질린 여자가 서 있었다. 낯선 여자였다. 뜨거운 물을 틀었다. 김이 거울을 뿌옇게 만들 때까지, 그 낯선 여자의 형체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샤워기 아래로 들어가 몸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쓰라릴 때까지. 그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곳, 그의 숨결이 머물렀던 모든 곳을 지워내려는 듯이. 하지만 그의 흔적은 피부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다.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협탁 위의 돈이 눈에 들어왔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돈. 하지만 동시에 엄마의 약값이고 밀린 월세이며 오늘 밤 내가 굶지 않을 이유이기도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집어들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다. 우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나는 낡은 청바지와 늘어난 티셔츠를 입었다. 화장은 사치였다. 그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입술의 혈색만 살짝 돌게 했다. 오늘은 백화점 푸드코트에 파트타임 면접이 있는 날이었다. 시급이 조금 더 높았다. 붙어야만 했다. 강남의 거리는 별세계였다. 나 같은 사람의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반짝이는 쇼윈도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나는 그들 사이를 고개 숙인 채 걸었다. 이질감에 숨이 막혔다. 면접 시간까지는 아직 10여 분이 남아 있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웃어야 해. 밝게 상냥하게 웃어야 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하지만 어떻게 웃는 거였더라. 진심으로 웃어본 기억이 아득했다. 그때 길가에 정차된 검은색 세단이 눈에 들어왔다.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짙은 검은색을 뽐내는 차체. 창문은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짙게 선팅되어 있었다. 완벽한 거울이었다. 나는 잠시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내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마주했다. 지치고 공허하고 그늘진 얼굴. 이 얼굴로는 안 된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입꼬리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경련을 일으키던 입술 근육이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호선을 그렸다.
눈은 웃지 않았다. 텅 빈 눈동자는 그대로였다. 그래도 이게 최선이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연습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활기차게. 이 미소 하나에 내일의 끼니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스르륵. 아무런 소음도 없이 내가 얼굴을 비추고 있던 검은 유리창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미소를 연습하던 그 우스꽝스러운 표정 그대로 굳어버렸다. 창문 안쪽 최고급 가죽 시트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각 잡힌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그의 눈.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 같았다. 경멸도 동정도 욕망도 아니었다. 그저 무감정한 시선으로 내 거짓 미소 뒤에 숨겨진 절박함과 상처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집요한 시선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번화한 강남거리의 소음도, 내 귀에서 이명처럼 울리던 불안감도. 오직 그와 나 그리고 그가 목격해버린 나의 가장 비참한 비밀만이 존재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혹은 나노초 단위로 쪼개져 영원처럼 늘어나는 것 같기도 했다. 남자의 시선은 나를 그 자리에 못 박는 압정 같았다. 방금 전까지 필사적으로 만들어내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경악과 수치심으로 얼룩진 내 맨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도망쳐야 했다. 당장 돌아서서 뛰어야 했다. 하지만 발은 시멘트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앉은 채로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나를 관찰했다. 그의 눈은 내 초라한 옷차림, 불안하게 떨리는 손끝,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눈동자를 샅샅이 훑었다.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내 비참함이 그의 평가대 위에 올려진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지갑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민혁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나에게 돈 몇 푼을 던져주고 모욕감을 완성하려는 걸까?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가 내민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의 길고 깨끗한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검은색 바탕에 은색 글씨가 새겨진 빳빳한 명함이었다. 강태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압적으로 들렸다. 나는 멍하니 그의 손과 명함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 미소,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지금 찾고 있는 일자리보다 더 가치가 있어. 날 찾아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내 가짜 미소가 가치가 있다니. 그건 모욕인가 아니면 기묘한 칭찬인가.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명함을 내 쪽으로 조금 더 내밀었다. 거의 명령에 가까운 권유였다. 나는 홀린 듯 손을 뻗어 그 명함을 받았다. 손끝에 닿은 고급스러운 종이의 감촉이 비현실적이었다. 내가 명함을 손에 쥐자마자 그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마치 볼 일이 끝났다는 듯이 창문이 다시 소리 없이 올라가 검은 장벽을 만들었다. 잠시 후 부드러운 엔진음과 함께 차는 미끄러지듯 도로로 사라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들린 명함이 차갑게 느껴졌다. 강태준, J&K 홀딩스 대표이사. 머릿속이 하얘졌다. J&K 홀딩스. 뉴스에서나 들어보던 거대 기업이었다. 그런 사람이 왜 나에게 그 미소라니. 그는 내 가장 처절한 생존 본능을 목격했다. 그것이 그에게는 흥미거리였을까? 부유한 자의 변덕스러운 유희 같은 것일까? 면접 생각은 까맣게 잊었다. 나는 터덜터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돌아오는 내내 손안의 명함은 뜨거운 감자 같았다. 버릴 수도 줄 수도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김민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역시 처음에는 친절했다. 나를 구원해주겠다고 했다. 그의 친절의 대가는 내 영혼을 좀먹는 것이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김민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부와 권력을 가졌다. 그가 요구할 대가는 무엇일까?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이건 분명 덫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게임이다. 반지하 단칸방에 도착했을 때 문틈에 꽂힌 붉은색 고지서가 나를 맞았다. 월세 독촉장. 이번 주까지 내지 못하면 방을 빼라는 최후 통첩이었다. 나는 고지서를 구겨쥔 채 방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엄마가 쓰시는 양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병원에 계신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음 주 수술을 앞두고 계셨다. 수술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 손에는 붉은색 독촉장, 다른 한 손에는 검은색 명함이 들려 있었다. 지옥과 또 다른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그 지푸라기가 독이 든 뱀의 혀라고 할지라도 다음날 나는 며칠을 굶어 모은 돈으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해 보이는 중고 블라우스를 샀다. 그리고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J&K 홀딩스 본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었다. 유리로 된 거대한 성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로비에 들어서자 압도적인 공간감과 차가운 대리석의 기운에 숨이 막혔다. 안내 데스크에 강태준 대표이사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는 내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렸다.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비서로 보이는 한 여자가 내려와 나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최상층에 위치한 대표이사실은 방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광장에 가까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강태준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한동안 시선을 들지 않았다. 의도적인 무시였다. 내가 이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각인시키려는 듯한 안지.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나는 로봇처럼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어제 차 안에서 봤을 때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왜 왔는지 묻지 않겠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을 테니. 그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내 절박함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난 시간이 없어.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내 앞으로 밀었다. 계약서라는 단어가 맨 위에 박혀 있었다. 읽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을 이서연은 갑 강태준의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갑이 지정하는 모든 사교 행사 및 모임에 동행한다. 계약 기간 동안 을의 의식주 및 품위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계약금은 뒤에 붙은 0의 개수가 믿기지 않았다. 엄마의 수술비를 해결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나는 몇 번이고 계약서를 다시 읽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내가 예상했던 두려워했던 종류 유리왕은 없었다. 성적인 관계나 사적인 접촉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모든 것이 철저히 업무적인 관계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게 전부인가요? 내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왜 저죠? 강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나를 꿰뚫어 보던 어제의 그 눈빛으로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내 주변엔 두 종류 인간들 뿐이야. 내 돈을 원하는 여자들,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들의 미소는 전부 계산된 위선이지. 역겨울 정도로.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 당신 미소는 필사적이었지. 살아남기 위한 연습.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도 처절하고 그래서 진실되게 보였어. 난 그게 필요해. 내 옆에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미소를 지어줄 사람이.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그는 나를 산 것이 아니라 내 절망을 고용한 것이었다. 그는 내게서 여자를 본 것이 아니라 쓸모있는 도구를 발견한 것뿐이었다. 어째서인지 그 사실이 나를 아주 미세하게 안심시켰다. 가장 끔찍한 상황은 아니라는 안도감. 나는 펜을 내려다보았다. 이 펜으로 사인을 하는 순간 나는 이서연이 아닌 강태준 대표의 파트너가 된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엄마를 살릴 수 있고 길바닥에 낳는 신세는 면할 수 있다. 이것은 거래였다. 나는 내 영혼의 일부를 팔아 생존을 사는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어 올렸다. 내 손에서 펜이 떨어지는 순간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인생 1막이 끝났다. 계약서에 남은 검은 잉크 자국은 묘비명처럼 느껴졌다. 강태준은 내가 서명한 서류를 무심하게 훑어보고는 비서에게 넘겼다. 마치 복잡한 인수합병 절차를 막 끝낸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는 어떤 만족감이나 감흥도 없었다. 그는 거래를 끝낸 것뿐이었다. 김 비서가 안내할 거다. 그것이 그가 내게 한 말의 전부였다. 그는 다시 자신의 서류 더미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그의 소유물이자 관리받아야 할 자산이 되었다. 김 비서라고 불린 여자는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이끌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잘 훈련된 친절함 뒤로 희미한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따라 거대한 빌딩을 빠져나왔다. 바깥의 햇살이 눈부셨지만 내 세상은 오히려 더 어두워진 것 같았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끝을 알 수 없는 넓은 거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 발 아래 액자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웅장함은 아름답기보다 위협적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 크고 너무 하얗고 너무 텅 비어 있었다. 그 공간 속에서 나는 먼지 한 톨보다도 미미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내 반지하 방의 곰팡내와 익숙한 비좁음이 그리울 지경이었다. 이쪽이 이서연 씨께서 지내실 방입니다. 김 비서가 안내한 방은 내 단칸방보다 5배는 넓어 보였다. 폭신한 킹사이즈 침대, 전용 욕실, 그리고 옷과 소지품 하나 없는 텅 빈 드레스룸까지. 그녀는 나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설명했다. 강 대표님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실 것이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준비될 것이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등등.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감옥의 규칙과 다를 바 없었다. 곧이어 스타일리스트와 쇼핑 어시스턴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나를 살아있는 마네킹처럼 취급했다. 내 의견을 묻지 않고 치수를 재고 어울리는 색을 진단하고 수십 벌의 옷을 입혔다 벗겼다. 실크 캐시미어, 이름 모를 고급 원단들이 내 피부에 스치는 감촉이 낯설었다. 이 옷들은 내가 아니었다. 이건 강태준의 파트너라는 역할에 맞는 코스튬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그 안의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머리는 윤기나게 다듬어졌고 였지만 완벽한 화장을 했으며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겉모습은 분명 나였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가면을 쓴 유령 같았다. 그날 밤부터 나의 황금 세장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김 비서의 말대로 밤늦게 돌아왔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잠시 뉴스를 보거나 서류를 검토했고 나는 내 방에서 죽은 듯이 숨어 있었다. 우리는 한 공간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식사는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앉아 했다. 다그락거리는 식기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갈랐다. 그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 역시 입을 열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 어떤 소리에 미세하게 움찔하는지. 그의 관찰에는 욕망이나 흥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새로 들여온 가구 흠집은 없는지 혹은 새로 산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듯한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그의 이런 무관심은 역설적으로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김민혁은 항상 나를 원했다. 그의 폭력적인 욕망은 예측 가능했고 그래서 차라리 익숙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필요로 할 뿐이었다. 도구로서의 필요. 그 사실이 나를 더욱 비참하고 외롭게 만들었다. 내 방은 나의 유일한 요새였다.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문부터 걸어 잠갔다. 딸깍 하고 잠금쇠가 걸리는 소리는 하루 중 내가 유일하게 안도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김민혁이 예고 없이 들이닥치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을 잠그는 것뿐이었다. 그 습관은 이곳에 와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 거대하고 텅 빈 집에서 나를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문을 잠그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다. 그것은 외부의 위협이 아닌 내 안의 공포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실에서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 거실은 어두웠고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만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소파에 그림자 같은 형체가 앉아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 잠긴 채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잠이 안 오나? 그가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물었다. 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죄송합니다. 그냥 목이 말라서 내 집에서 물 마시는데 사과할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감정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내게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시선 아래에서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매일 밤 문을 잠그더군. 그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그가 알고 있었다. 내 유일한 비밀, 내 연약함의 증거를 그가 알고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말했다.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아. 그의 말은 위로였을까 아니면 경고였을까? 이 집의 주인은 나이니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서둘러 물 한 잔을 마시고 내 방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문을 걸어 잠갔다. 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나를 위한 것은 없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 고립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말은 나를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뜨렸다. 그가 내미는 이 기묘한 안전은 과연 진짜일까? 아니면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덫의 일부일 뿐일까? 나는 그저 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한 마리 나비에 불과한 것일지도 몰랐다. 계약 후 첫 업무는 일주일 뒤에 주어졌다. 한 기업의 창립 기념 자선 파티. 그날 오후 펜트하우스는 분주한 벌집이 되었다. 어김없이 스타일리스트와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나를 둘러쌌고 나는 그들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긴 채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이 나를 만지는 손길은 지극히 전문적이었지만 나는 미세한 경련을 멈출 수 없었다. 타인의 접촉은
내게 언제나 침입의 다른 이름이었다. 준비가 끝났을 때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조립된 하나의 상품이 되어 있었다.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 목선에서 섬세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아찔한 높이의 은색 스틸레토 힐까지. 거울 속에 나는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옆에 세워두는 값비싼 장식품이었다. 그때 강태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평소의 냉정함에 우아함까지 더해져 그는 비현실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그는 잠시 나를 훑어보았다. 언제나처럼 감정 없는 시선이었지만 그의 눈동자가 내 목의 목걸이에서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 동안 머물렀던 것 같았다. 가자. 그는 짧게 말하고 내게 팔을 내밀었다. 나는 망설였다. 그의 몸에 닿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이것 또한 계약의 일부였다. 나는 차가운 손으로 그의 단단한 팔을 붙잡았다. 그의 옷감 아래로 느껴지는 천이 마치 전류처럼 나를 관통하는 듯했다. 파티장은 눈이 멀어버릴 듯한 빛의 향연이었다. 거대한 샹들리에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각자의 가면을 쓴 채 나누는 공허한 대화들. 나는 강태준의 옆에 바짝붙어 연습했던 미소를 얼굴에 매달았다. 그는 사교계의 왕처럼 사람들을 대했다.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에게 나를 간결하게 소개했다. 제 사람입니다. 그 애매한 표현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을 하게 만들었다. 어떤 이는 부러움을, 어떤 이는 질투를, 또 어떤 이는 경멸을 담은 눈빛으로 나를 훑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내 역할은 그것이 전부였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강태준이 잠시 중요한 사업 파트너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그는 내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했고 나는 얌전히 벽 근처에 서서 샴페인 잔을 들었다. 혼자가 되자마자 나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들 사이에 버려진 초식동물이 된 기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술에 취해 얼굴이 벌건 중년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J&K 홀딩스의 협력사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눈은 노골적으로 내 가슴골과 다리를 훑었고 역한 술 냄새가 숨을 막히게 했다. 이 강 대표님은 복도 많으시지. 이런 미인을 어디서 찾으셨을까? 그는 느끼한 목소리로 말하며 내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다. 우리 강 대표 보기보다 깐깐해서 여자 보는 눈도 보통이 아닐 텐데 무슨 매력이 있는지 한번 볼까? 그의 손이 실수를 가장해 내 허리를 감쌌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시공간이 뒤틀리며 눈앞에 파티장이 사라지고 김민혁이 나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던 그 냄새나는 단칸방이 나타났다. 그의 거친 손길, 경멸적인 눈빛, 내 의지를 짓밟던 그의 무게감. 나는 얼어붙었다.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비명을 지를 수도 그를 밀쳐낼 수도 없었다. 연습했던 미소는 박제된 나비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공포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익사하고 있었다. 초회 회장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강태준이었다. 언제 돌아왔는지 그는 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분노는 시끄러운 파티장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력했다. 제 사람에게서 손 떼시죠. 최 회장이라는 남자는 유령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다. 방금 전까지의 추잡한 욕망은 온데간데 없고 술이 확 깬 얼굴로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니 강 대표. 오해입니다. 그냥 이 아가씨와 잠시 이야기를. 강태준은 그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최 회장을
꿰뚫을 듯이 노려보며 말했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내일 아침 최 회장님 책상 위에는 계약 파기 통보서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행 선고였다. 최 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쩔쩔매며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는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다.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려 있었다. 강태준은 아무렇지 않게 내 손목을 잡고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소나기는 단단했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그는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채 오르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여전히 몸의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저 말없이 차를 몰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할 때까지도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거의 도망치듯 젖혀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가 나를 따라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그가 다가왔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그는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입고 있던 턱시도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내 어깨 위로 조용히 덮어주었다. 재킷에서는 그의 희미한 청과 낯설지만 깨끗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는 부엌으로 가더니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잔을 내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마셔. 따뜻하게 하고 자. 그것이 그가 한 말의 전부였다. 그는 그대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깨를 감싼 그의 재킷의 온기, 눈앞의 머그잔에서 피어오르는 캐모마일 향기.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배려.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김민혁의 친절은 언제나 폭력의 전주곡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나는 차가워진 손으로 따뜻한 머그잔을 감쌌다.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혼란 속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씨앗 같은 감정 때문이었다. 내 마음을 둘러싼 두꺼운 얼음벽에 아주 작고 가느다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강태준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전처럼 숨막히게 하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나는 여전히 그를 어려워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닌 신중한 배려처럼 느껴졌다. 식탁에서의 거리는 그대로였지만 가끔 그는 신문을 읽다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하면 내 쪽으로 툭 밀어주곤 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커피 취향을 알게 되었고 그는 내가 허브티 중에서도 캐모마일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했다.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내 안의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매 순간 가시를 세우지는 않았다. 아주 가끔 햇살 좋은 오후에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 물론 여전히 밤마다 방문을 잠그는 습관은 버리지 못했지만 말이다. 변화는 김비서를 통해 찾아왔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말했다. 대표님께서 가끔은 바깥 공기를 쐬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조건이 붙었다. 지정된 운전기사가 동행할 것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지 말 것. 감시가 붙은 산책이었지만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 황금 세장 밖의 공기가 절실했다. 나는 펜트하우스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공원을 선택했다. 운전기사는 공원 입구에서 나를 내려주고 2시간 뒤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낯선 사람들의 얼굴을 구경하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눈물나게 그리웠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고 있을 때였다. 이서연,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온 듯한 목소리.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고 싶지 않았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집요하게 다시 나를 불렀다. 세어연아, 나 좀 봐.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가 서 있었다. 김민혁. 몇 주 못 본 사이에 그는 더 초췌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여기서 뭐해? 이 비싼 옷은 또 뭐고? 그는 내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새로운 스폰서라도 잡았나 보지.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아다녔는지 알아. 여긴 어떻게?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기어들어갔다. 내가 어디 있든 난 찾아내. 넌 내 거니까.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내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나는 그의 몸에서 풍기는 역한 담배 냄새에 저절로 몸을 움츠렸다. 그 자식이 너한테 뭘 하는 거야? 너 가둬두고 있는 거지. 말해, 서연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구해줄게. 그의 위선적인 걱정에 속이 메스꺼웠다.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 이제 와서 구원자를 자초하고 있었다. 필요 없어. 가줘.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 말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지고 익숙한 악마의 얼굴이 드러났다. 뭐 필요가 없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그딴 말을 해.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자식이 주는 돈 몇 푼에 몸 팔면서 이제 와서 고고한 척하는 거야. 그는 거칠게 내 팔을 잡아챘다. 그의 소나기는 쇠사슬처럼 단단했다. 따라와. 당장 여기서 나가야겠어. 넌 나랑 있어야 해. 실려놔. 나는 버둥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공포에 질려 그대로 끌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강태준이 덮어주었던 재킷의 온기, 그가 말없이 건네주던 따뜻한 차. 그 작은 기억들이 내 안에 아주 작은 저항에 불씨를 지폈다. 이게 미쳤나? 나의 저항에 그는 더욱 난폭해졌다. 그가 나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일으켜 세려던 순간이었다. 도로변에 소리 없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멎어 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내렸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달려오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입고 있던 수트 재킷의 단추를 잠그며 다가왔는데 그 단순한 행위가 마치 결투를 앞둔 검투사처럼 위압적이었다. 김민혁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적개심을 드러내며 내 팔을 더욱 꽉 붙잡았다. 강태준은 김민혁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김민혁을 내려다보았다. 한 인간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길바닥에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갑고 무감정한 경멸. 그 손. 강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떼라.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 여자는 내 여자친구. 김민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준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압도적인 존재감의 차이. 잘 차려입은 신사와 길거리 양아치.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하지. 그 더러운 손 떼라고 했다.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이제 명백한 살기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서 10m 이상 떨어져.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이해해야 할 거야.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예언이었다. 김민혁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눈앞의 남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내 팔을 놓고 뒷걸음질 쳤다. 그는 분노와 굴욕감에 찬 눈으로 나와 강태준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망령이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가 나를 구해주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의 바로 뒤편에서 더 크고 서늘한 공포가 고개를 쳐들었다. 나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구원받았다. 한 남자의 폭력에서 벗어나 다른 남자의 힘 아래로 들어갔다. 강태준은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기다려 주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그의 이런 배려가 나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이 남자는 김민혁처럼 나를 부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나를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었다. 그의 힘, 그의 부, 그리고 이제는 나를 보호했다는 명분까지. 이 펜트하우스는, 이 모든 부와 안전은 결국 더 크고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새 장은 아닐까. 이전의 새 장보다 훨씬 안락하지만 그래서 더욱 벗어날 수 없는. 나는 나를 구해준 남자를 바라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완벽한 진공 상태 같았다. 김민혁이라는 망령이 남긴 악취와 공포가 차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나는 창밖의 풍경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야는 흐릿했고 귓가에서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옆자리의 강태준은 침묵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나를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곧 터져 나올 것만 같은 폭풍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나를 버티게 하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안전한 공간. 역설적이게도 그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더 이상 긴장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둑을 터뜨려 버렸다. 에휴. 목구멍에서 기괴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폐가 공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가슴이 뻐근해졌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거대한 거실이 나를 향해 좁혀 들어오는 것 같았다. 벽이, 천장이, 바닥이 나를 짓누르러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김민혁의 소나귀, 그의 경멸적인 눈빛 공원에서 맡았던 그의 역겨운 채취가 현실처럼 나를 덮쳐왔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나를 삼키려 했다. 이것은 기억이 아니었다. 지금 여기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과호흡으로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제발 누가 이 지옥을 멈춰줘. 그때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지만 이상하게도 선명했다. 이서연 씨, 그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눈꼬리에 맺힌 눈물 사이로 그의 형체를 보았다. 그는 나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거실 테이블을 옆으로 치우고 있었다. 내게 공간을 만들어주려는 듯한 조용하고 침착한 움직임이었다. 내 목소리 들려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일 힘조차 없었다. 괜찮아. 괜찮다는 말 안 할 테니 그냥 내 말만 들어요. 그는 바닥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여전히 나와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였다. 지금 발바닥에 느껴지는 바닥을 느껴봐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 현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낮고 일정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말에 집중하려 애썼다. 내 숨소리 들려요. 후, 하. 그는 일부러 소리를 내어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 소리에 맞춰서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나는 필사적으로 그의 숨소리를 따라 하려 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다. 공기를 삼키기만 할 뿐 제대로 된 호흡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를 이끌었다.
그의 꾸준함이 혼돈에 빠진 내 의식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닻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미친 듯이 날뛰던 심장이 조금씩 진정되고 폐가 마침내 공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시야가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왔다. 나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거실 바닥에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공황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완전한 공허와 탈진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말들이, 그 누구에게도 꺼내 보인 적 없던 내 지옥의 조각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그랬어요.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벌레처럼, 언제든 밟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강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판단도 동정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담아내려는 듯한 깊은 눈으로. 그의 그 침묵이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괜찮다는 허락처럼 느껴졌다. 처음엔 안 그랬어요. 다정했고 나를 구해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횡설수설, 두서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민혁을 만나게 된 이야기, 그가 어떻게 서서히 나를 고립시키고 내 자존감을 갉아먹었는지, 그의 폭력이 어떻게 일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것은 어느 순간부터 나 역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정말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고 그에게 버림받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게 되어버린 내 나약함에 대한 고백이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더러워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 내 허리를 만졌을 때 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내 가장 깊은 곳에 수치심이었다. 내 몸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절망감. 나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바닥까지 드러내 보였다. 내 추악함, 내 비참함, 내 상처. 이제 그는 나를 경멸할 것이다. 이 더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를 곁에 둘 리가 없었다. 계약은 파기될 것이고 나는 다시 원래의 지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각오했다. 하지만 그에게서 돌아온 것은 경멸의 말이 아니었다. 정적,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깊고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한참 후에야 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움찔했지만 그는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가 잠시 후 다시 돌아왔다. 그는 내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 따뜻한 물 한 잔과 부드러운 담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에 앉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도망치지 않았냐고, 왜 저항하지 않았냐고. 그는 나를 비난하지도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내 지옥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묵묵히 함께 있어 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어두운 거실 창밖 도시의 불빛이 그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고용한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위협적인 수수께끼의 남자도 아니었다. 그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상처를 똑바로 마주하고도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 밤 나의 지옥을 모두 쏟아낸 그 밤 이후로 세상은 달라졌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나와 강태준의 세계는 완전히 재편되었다. 그는 그날의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 속에 그 밤의 기억이 새으며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식탁의 저편 끝에 앉지 않았다. 바로 맞은편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서 나와 마주보고 식사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무심한 듯 했지만 이제 나는 그 안에 숨겨진 세심한 관찰을 읽을 수 있었다.
내가 수프를 먹다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리면 다음날 식탁에는 다른 종류의 수프가 올라왔다. 내가 무심코 창밖을 오래 바라보면 그는 다음날 내게 그 근처 미술관의 티켓을 건넸다.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다고.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가장 큰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났다. 나는 더 이상 밤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이 거대한 집 안에서 나를 지켜보는 그의 고요한 존재감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점차 두려움을 밀어냈다. 나는 내 방이라는 요새에서 조금씩 걸어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했다. 보이지 않는 신뢰가 우리 사이에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운명의 밤은 비가 내리는 날 찾아왔다. 창밖은 온통 잿빛이었고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아늑한 고치처럼 만들었다. 그날따라 강태주는 일찍 귀가했다.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영화 볼까?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복잡한 액션이나 로맨스 영화 대신 대사 없이 영상과 음악만으로 흘러가는 오래된 흑백 예술 영화를 골랐다. 탁월한 선택이었다. 우리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저 나란히 앉아 스크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소파는 충분히 넓었지만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이 앉아 있었다. 어깨가 스칠 듯 말 듯한 거리. 나는 그의 옆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스크린의 빛이 그의 날카로운 콧날과 단단한 턱선을 비추고 있었다. 저 얼굴 뒤에, 저 무표정 뒤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숨겨져 있을까? 영화의 중반쯤이었을까? 거실의 냉기가 조금 쌀쌀하게 느껴졌다. 소파 끝에 놓인 캐시미어 담요가 생각났다. 내가 담요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그의 손 역시 같은 곳을 향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부드럽게 맞닿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익숙한 공포. 김민혁의 손길이 남긴 끔찍한 기억들. 나는 당장이라도 손을 빼야 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없었다. 그의 손은 뜨겁지 않았다. 위협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따뜻하고 단단하고 차분했다. 그는 내 손을 잡거나 움켜쥐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손바닥으로 내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질문이었다. 괜찮으냐는 허락을 구하는 조심스러운 물음이었다. 모든 결정권은 내게 있었다. 내가 손을 빼면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손을 거둘 것이 분명했다. 과거의 망령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도망쳐. 위험해. 하지만 내 심장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온기가 그가 보여준 지난 며칠간의 배려가 내 지옥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던 그의 눈빛이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나도 모르게 내 손가락에 힘을 풀고 그의 온기에 기댔다. 그것은 나의 첫 번째 선택이었다. 그는 내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내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엮어왔다. 저항감은 없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제자리였던 것처럼 편안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손을 잡은 채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영화를 바라보았다. 영화가 끝났을 때 그는 잡은 손을 부드럽게 끌어당겨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나를 이끌고 침실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내 손을 잡은 그의 소나기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 뿌리칠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웠다. 침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우리는 마주섰다. 그는 내 뺨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눈밑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 단순한 애무에 온몸이 떨려왔다. 그의 얼굴이 다가왔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김민혁의 거친 입맞춤이 떠올랐다. 언제나 약탈과도 같았던 그의 키스. 하지만 강태준의 입술은 달랐다. 그의 입술은 내 입술에 가볍게 닿았다가 떨어졌다. 또다시 질문을 던지듯이 내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가 바로 앞에 있었다. 그 안에는 오직 나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두 번째 입맞춤은 길고 깊고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했다. 그는 내 공포를 아는 사람처럼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내 모든 반응을 살피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다가왔다. 나는 처음으로 키스가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이 내 드레스의 지퍼로 향했을 때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치며 몸이 굳었다. 그는 즉시 모든 것을 멈췄다.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나를 품에 안았다. 어떤 성적인 의도도 없이 그저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그는 내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내가 멈추길 원하면 언제든 말해. 고개만 저어도 돼. 그의 말은 마법이었다. 내게 통제권을 주는 그 한마디가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을 녹여내렸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내 몸을 되찾았다. 그의 손길 아래에서 내 몸은 더 이상 상처와 수치심의 감옥이 아니었다. 그의 입맞춤은 내 몸의 모든 곳에 찍힌 과거의 낙인을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새겨주었다. 그는 내 몸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내 안의 모든 상처와 두려움을 어루만져 주었다. 절정의 순간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다. 수년간 나를 짓누르던 더러운 껍질을 벗고 마침내 진짜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듯한 기분. 쾌락과 함께 찾아온 그 감격적인 정화의 순간. 나는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다. 나는 그의 가슴에 뺨을 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이고 강하고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한 소리. 나는 내 손을 들어 그의 가슴팍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더럽혀진 내 것이 아닌 몸의 일부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손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몸 안에서 평화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를 깨운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닌 창틈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이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거짓말처럼 그치고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낯선 나른함과 근육통마저 기분 좋게 느껴졌다. 익숙한 자기 혐오와 수치심은 찾아오지 않았다. 김민혁과 함께 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를 덮치던 더러워진 몸을 당장이라도 소독하고 싶은 그 끔찍한 기분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조용하고 따뜻한 평화가 내려앉아 있었다. 옆을 돌아보았다. 강태준은 잠들어 있었다. 잠든 그의 얼굴은 냉정하고 빈틈없던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미간에 힘이 풀리고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살짝 벌어진 그의 얼굴은 어딘가 무방비하고 심지어는 연약해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 순간 그가 나지막한 신음과 함께 눈을 떴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어제의 그 밤처럼 오직 나만이 담겨 있었다. 좋은 아침, 그가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평범한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가득 채웠다.
나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관계는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계약서라는 단어는 2번 다시 언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효력을 잃은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우리는 연인처럼 보였지만 세상의 어떤 연인과도 달랐다. 우리는 열정적인 사랑을 속삭이거나 화려한 데이트를 하지는 않았다. 대신 우리는 조용한 일상을 함께 쌓아나갔다. 나는 서툰 솜씨로나마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는 내가 태운 토스트를 말없이 먹어주었다. 그는 서재에서 일에 몰두하다가도 내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가곤 했다. 우리는 주말이면 그의 차를 타고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갤러리를 찾거나 아무도 없는 해변을 거닐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내 손을 잡은 그의 손의 온기로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했다.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진짜 미소를 짓는 법을 다시 배웠다. 더 이상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지 않아도 그의 사소한 배려 하나에 함께 듣는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 하나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피어났다. 나는 그가 사준 옷들을 더 이상 갑옷이나 코스튬처럼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골라준 선물이었다. 나는 내 몸을 긍정하기 시작했고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가치를 조금씩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위태로운 유리장과 같았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함께 단골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순간을 어떤 파파라치가 포착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연예 뉴스 메인에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렸다. J&K 홀딩스 강태준 대표 베일에 사인 미모의 여인과 심야 데이트. 나는 기사를 보고 손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강태준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내 어깨를 감싸주었다. 신경 쓰지 마. 이런 일은 늘 있는 거니까. 며칠 지나면 잠잠해질 거야. 그는 늘 그랬듯 침착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빗나갔다. 세상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사는 더 끔찍한 폭풍을 불러오는 도화선이 되었다. 이틀 뒤 김 비서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우리를 찾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타블로이드 신문의 단독 기사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 헤드라인은 내 심장을 찢어발기는 비수였다. 단독. 강태준의 신데렐라 그 추악한 과거 스폰과 폭력으로 얼룩진 두 얼굴의 꽃뱀.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손이 격렬하게 떨려 태블릿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다. 기사는 김민혁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분명했다. 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인 이야기들이 활자화되어 있었다. 내가 가난했다는 사실, 맞았다. 과거의 폭력적인 관계 속에 있었다는 사실, 맞았다. 하지만 기사는 모든 것을 비틀어 놓았다. 김민혁은 피해자인 나를 돈을 위해 늙은 남자들을 전전하는 스폰녀로 둔갑시켰다. 그의 폭력은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미화되었고 그가 내게 쥐어주던 몇 푼의 돈은 내가 그에게서 뜯어낸 것처럼 묘사되었다. 심지어 익명의 제보자 김민혁 자신의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다. 서연이는 원래부터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아이였습니다. 강 대표님도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머릿속에서 비명이 울렸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자극적인 스토리가 진실처럼 보일 것이다. 가난한 여자가 재벌을 유혹했다는 흔해 빠졌지만 언제나 잘 팔리는 신데렐라 스토리의 추악한 이면. 나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김민혁이 항상 내게 주입시키려 했던 나는 더럽고 가치 없고 남자에게 기생해야만 살 수 있는 여자라는 그 낙인. 내가 그토록 벗어나려 발버둥 쳤던 과거가
이제는 전 국민이 아는 가십이 되어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품에서 되찾았던 나의 존엄성, 나의 미소, 나의 평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새어연아, 강태준이 내 어깨를 붙잡으며 나지막이 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내 귀에는 수많은 사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음 뒤에서 만족스럽게 웃고 있을 김민혁의 목소리만이 이명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태블릿을 떨어뜨렸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깨져나갔다. 마치 지금의 내 심장처럼. 내가 쌓아 올린 연약한 행복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깨진 태블릿 화면 위로 나를 겨눈 수만 개의 화살촉 같은 활자들이 박혀 있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내 과거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중의 안주거리가 되었고 김민혁의 손에 의해 난도질당한 흉측한 박제물이 되어 세상에 전시되었다. 강태준의 품에서 간신히 봉합했던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 피를 흘리는 것 같았다. 내 첫 번째 반응은 언제나 그랬듯이 도망이었다.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은 나였다. 내가 그의 완벽한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친절을,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명성에 튄 더러운 흙탕물이었다. 내가 사라져야 했다. 이 오점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존재를 지우는 것뿐이었다. 나는 유령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그가 사준 값비싼 옷과 보석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나는 옷장 가장 깊은 곳에 처박아 두었던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입었던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꺼내 입었다. 내 진짜 신분에 맞는 옷. 그리고 작은 가방에 엄마의 사진과 남은 돈 몇 푼을 챙겨 넣었다. 내가 현관으로 향했을 때 강태준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이 어디가 원래 있던 곳으로요. 나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답했다. 저 때문에 대표님 인생을 망칠 순 없어요. 모든 게 저 때문이에요. 제가 사라지면 곧 잠잠해질 거예요. 도망치겠다고.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냉기가 서렸다. 그게 김민혁 같은 인간이 원하는 거야. 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 그렇게 평생 그놈의 그림자 밑에서 살 셈이야.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당신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더럽고 추한 과거를 가진 여자라고요. 나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기사가 맞아요. 아니, 그가 내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는 내게 다가와 떨리는 내 두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흔들림이 없었다. 기사는 틀렸어. 당신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이소연은 그런 쓰레기 같은 기사 따위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그가 사랑한다고 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 한마디가 심장에 박혔다. 내가 아는 당신은 지옥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야. 가짜 미소를 연습해서라도 어떻게든 내일을 만들어가려 했던 사람이라고. 여기서 도망치면 당신은 평생 패배자로 사는 거야. 하지만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어떡해요? 세상이 내 이야기를 멋대로 쓰게 두지 마. 내 이야기는 네가 직접 하는 거야. 그의 제안은 기자회견이었다. JNK 홀딩스의 법무팀이 즉시 해당 언론사와 김민혁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면으로 이 사태를 돌파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세상 앞에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 내 상처를 드러내라고.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내가 다 말할 거야. 당신은 내 옆에 앉아만 있으면 돼. 내가 당신을 지킬 테니까. 그의 눈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번만큼은 그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내 대신 싸워주는 순간 나는 영원히 그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김민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강태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도망쳐서 평생을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을 정면으로 마주할 것인가? 다음 날 기자회견장은 전쟁터 같았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총구처럼 우리를 겨누고 있었고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 세례에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나는 강태준의 옆에 얼음처럼 굳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가 내 손을 꽉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을 것이다. J&K 홀딩스의 변호사가 고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장내가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곧이어 강태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기자들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했다. 그가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이건 내 삶이다. 내 과거고 내 상처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숨지도 누군가의 뒤에 서 있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강태준의 팔을 살짝 잡았다.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그에게 아주 작게 고개를 저어 보이고는 내 앞에 놓인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기자들을 그리고 카메라 렌즈 너머의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기세 나온 것처럼 제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과거에 제게 깊은 상처를 준 힘들고 아픈 관계 속에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나는 김민혁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폭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 과거가 저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버텨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사람 덕분에 다시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잠시 강태준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그 무엇보다 뜨거운 신뢰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어떠한 동정도 변명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의 과거가 한낱 가십거리로 소비되고 저라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 거짓된 이야기 속에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은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할 말은 끝났다. 몇 초간의 완벽한 정적. 기자들은 마치 다음 말을 잊어버린 배우들처럼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누군가가 정신을 차린 듯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고 곧이어 기자회견장은 이전보다 더 격렬한 플래시 세례에 휩싸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눈을 감거나 피하지 않았다. 테이블 아래에서 강태준의 손이 내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나는 그 손을 마주잡고 수백 개의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는 이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을 되찾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상의 바람은 방향을 바꾸었다. 나의 정직한 고백과 J&K 홀딩스의 막강한 법적 대응 앞에 악의적인 타블로이드는 꼬리를 내리고 정정 보도와 함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민혁은 명예훼손과 과거의 폭행 혐의까지 더해져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다. 폭풍은 그렇게 지나갔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세상의 평가가 아닌 내 안에서 일어났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되찾은 생존자였다. 그날로부터 6달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나의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색으로 칠해졌다. 강태준은 내게 펜트하우스 근처에 작은 상가를 얻어주었다. 그는 내가 그저 그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가 사랑한 것은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으려 했던 나의 의지였고
그는 내가 다시 내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랐다. 나는 그곳에 작은 도에 공방을 차렸다. 흙을 만지는 일은 경이로운 치유의 과정이었다. 아무런 형태도 없던 차가운 흙덩이가 내 손길 아래서 서서히 모양을 갖추고 뜨거운 가마 속에서 단단한 그릇이나 화병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마치 나의 삶을 압축해 놓은 것 같았다. 나는 작품 하나하나에 내 모든 상처와 치유, 그리고 희망을 담아냈다. 처음에는 아무도 찾지 않던 공방이었지만 내 작품에 담긴 진심이 통했는지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가장 기쁜 순간은 내가 만든 첫 작품을 팔아 손에 쥔 돈으로 엄마의 수술비를 완납하던 날이었다. 엄마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셨다. 이제 엄마의 얼굴에서는 고통의 그늘 대신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의 미소가 피어났다. 나는 더 이상 엄마에게 짐이 아니었다. 나와 강태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도 보호자와 피보호자도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동반자였다. 저녁 식탁에서 그는 그날 있었던 치열한 기업 합병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새로 발견한 유약의 오묘한 색에 대해 제잘거렸다.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응원했다. 그는 나의 첫 번째 고객이자 가장 열렬한 후원자였다. 공방 한쪽 벽은 그의 컬렉션이 된 나의 서툰 초기 작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우리는 주말을 맞아 강원도의 바닷가에 있는 작은 별장으로 여행을 왔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찾는 우리만의 안식처였다. 우리는 모래사장을 따라 말없이 걸었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대신했다. 그는 무심한 척 내 보폭에 자신의 걸음을 맞춰주고 있었다.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왜 그렇게 봐? 그가 퉁명스러운 척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냥 웃었다. 그것은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했던 가짜 미소가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혹은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짓는 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파도처럼 자유로운 미소였다. 눈꼬리가 휘어지고 입꼬리가 활짝 올라가고 내 온 존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진짜 나의 미소. 그는 내 미소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날 차창 너머로 나의 절박한 연습을 지켜보던 그날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부드럽게 내 뺨을 감싸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미소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상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뤄낸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여정.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귓가에 자장가처럼 울렸다.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붉게 물든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행복은 동화 속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같은 완벽한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나는 안다. 내 몸과 마음에는 여전히 과거의 흉터들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흉터들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냈는지를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었다. 한때 나의 미소는 생존을 위한 도구이자 내면의 고통을 가리는 가면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미소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평화와 감사가 흘러넘쳐 저절로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을. 나는 이 길고 긴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나만의 행복을 찾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나의 행복을.